네, 안녕하세요. 유전학 강의를 하는 이웅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전학 제1장 유전학에 대한 입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유전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장은 총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유전학의 이해를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유전학에서부터 이제 유전공학까지 좀 범위가 좀 커지고 좀 깊어지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유전학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지난번 영어로 얘기했지만 제네틱스라고 하고요. 요 진이라는 게 결국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문. 그러면 유전자가 과연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질을 얘기합니다. 형질. 머리 모양이 어떻다, 몸이 어떻다, 발가락이 어떻다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학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유전학은 한 100년 안 되는 그 짧은 세기에 엄청나게 팽창됐죠. 그래서 한 1900년도 초, 정확히 말씀드리면 1800년도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 150년도 그 사이에 멘델로부터 최근 DNA 이런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현미경이랑도 발달돼서 그 분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유전학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미경과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과학 기술을 담아서 DNA는 이중나선이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중나선. 그럼 이중나선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단일가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RNA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나선이다. 단일가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유전자 발현이죠. 유전자 발현은 중심 원리라고 말하고 DNA가 RNA로 돼서 프로테인인 단백질까지 가는 과정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냐? 결국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왜 이 RNA를 거칠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초창기 생명체들은 아마 RNA 형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 형태를 갖고 있는 이 RNA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복제도 하고 자기랑 똑같은 것도 만들고 자기가 어떤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소란 말은 어떤 걸 합성하기도 하고 뭐 분해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혼자 두 가지를 하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진화상에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유전 정보는 DNA에게 주고 그다음에 어떤 단백질, 어떤 합성과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은 단백질에게 주는 대신 나를 거쳐가라. 뭐 이렇게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RNA 이론인데요. 그래서 RNA가 중간에 항상 있다. 이 RNA는 단일가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는 저 부분이 중요한 유전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유전자형, 두 번째가 표현형인데요. 말 그대로 표현형이란 말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동그랗다, 뭐 쭈글쭈글하다, 뭐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형은 무엇이냐?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안에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형태, 유전자 형태. 예를 들어 멘델이 말한 동그랗단 말은 우리가 보통 라운드라고 해서 R로 쓰거든요. R 이렇게 R. 그러니까 요 동그란 거는 표현형이고 요 R이라고 쓴 거는 이게 뭐다? 이게 유전자형인 거죠. 이제 그래서 저 유전학을 배울 땐 저 표현형이 뭐다, 유전자형이 뭐다, 요거를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는 제조합 DNA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 제조합이란 말,
영어로 자, 리콤비네이션. 우리 콤비란 말은 여러분 피자 먹을 때 콤보 아시죠? 콤보. 여러 개를 같이 넣는 거.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섞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자꾸 섞는 거예요. 어떻게 섞냐? 원하는 거를. 아니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아니면 나쁜 것도 이용할 수 있죠. 나쁜 것도. 왜? 우리를 살리고 나쁜 걸 죽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짜집기 한다는 개념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짜집기를 하려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가위와 유전자를 붙일 수 있는 풀, 그리고 이렇게 붙은 요거를 옮길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하죠. 운반체. 그래서 요 가위를 뭐라고 하냐? 제한 요소로 합니다. 제한 요소. 그리고 풀은 리가제라고 하는 붙이는 효소가 따로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벡터. 이 벡터가 운반체겠죠. 우리가 어떤 짐을 운반할 때 사람이 들고 갈 수 있을 때는 한계가 있죠. 뭐 한 30km 내외. 하지만 자전거로 이동하면 한 뭐 50km. 자동차는 뭐 한 100km에서 500km. 뭐 큰 화물차 같은 거는 많은 짐을 실 수 있죠. 그것처럼 어떤 벡터에 따라 유전자의 크기가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하는 것이 이제 재조합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 기본적인 사항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유전학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리고 멘델부터 시작됐다. 사실 뭐 멘델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멘델부터 유전학이 이제 학문이 관심이 있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 유전학은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아주 조그맣게 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DNA와 RNA와 단백질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런 발현을 우리가 이용한다.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제한 요소와 벡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제한 요소와 벡터를 이용해서 결국 요 클로닝,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닝은 클론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클론은 과거 뭐 가수가 있었죠. 클론이라고. 그리고 뭐 이걸 빗대서 뭐 클론이라고 하는 개그맨도 있었는데 클론이란 말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요 자체를 클론이라고 합니다. 클론.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한 요소와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다. 이것이 이제 다음 2장에서 배울 유전공학과 뭐 생명공학의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은 일단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다양하니까 재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다양한 걸 어떻게 볼까요? 고생물학적 근거로 보면 우리가 뭐 벽화에 어떤 뭐 물소가 그려 있다든가, 뭐 사람이 그려 있다든가, 뭐 공룡이 그려 있으면 아 저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으로 묘사돼 있고요. 아니면 뼈를 보고 아 이 뼈는 어떤 동물일 것이다, 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농업으로 볼 때는 어떤 도자기에 어떤 씨앗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씨앗을 심었더니 어떤 형태의 뭐 식물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는 동물을 길들이죠. 왜 길들일까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젖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동수단, 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식물은 재배를 통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식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학은 식용. 먹어야 살죠. 두 번째 뭘까요? 약이죠. 약. 아프니까. 어떤 식물을 먹으니까 안 아프더라. 어떤 거를 삶아서 먹으니까, 어떤 걸 부치니까, 어떤 걸 향기를 맡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으로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암을 죽이는 거죠. 암이란 말은 내가 아닌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태죠. 아니면 어떤 미생물, 외부에서 유전 정보를 다른 걸 갖고 있는 미생물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길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유전학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말과 낙타, 소, 늑대가 이제 가축화되고, 또 가축화된단 말은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이용해서 결국 자손을 만드는 건데, 이때 이제 선택적 교배,
예를 들어 나는 큰 강아지가 좋다. 그러면 큰 개끼리 교배해서 큰 강아지가 나오게 하고, 뭐 아니면 난 조그만 개가 좋다. 그러면 조그만 개끼리 하고, 아니면 색깔이 어떻게 했다든가, 뭐 이런 형태나 색깔이나 뭐 크기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교배를 통해 이 유전학의 어떤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전학을 배울 때 초창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손을 만들까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성설과 후성설이 있는데요. 전성설이란 말은 이런 커다란 풍선 같은 거 안에 성인이 조그맣게 있다. 뭐 성인이 축소 형태로 거기 조그맣게 있어서 그것이 뭐 여성의 몸에 들어가면 여성의 몸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커서 나온다. 아기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돼서 후성설 아니다. 남자의 몸에 혹은 남성 혹은 수컷, 여성 혹은 암컷의 몸에 각자 생식세포가 자라서 그런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을 통해 하나의 세포가 되면 이 세포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 그래서 분열을 하게 돼서 조그만 아기가 나온다라고는 후성설이 이제 지금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녀가 나올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반이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46개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염색체죠. 염색체. 자, 염색되는 몸, 자, 크로모즘이라고 했죠. 이 염색체가 몇 개? 46개. 근데 자세히 보면 아빠도 46개, 엄마도 46개인데 어떻게 46개가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의 굉장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46개가 몇 개 됐냐? 23개가 됐죠. 46개의 세포가 몇 개? 염색체가 2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3개와 23개 합쳐지니까 다시 46개가 됐죠. 이게 수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것을 유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상은 사람이지만 이것이 뭐 늑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양이 될 수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초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약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항암제나 항생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 다양한 생명체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기본이 유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전학의 과학적 발달사에 따라 세포소리라는 게 나옵니다. 세포란 말은 영어로 셀인데요. 셀은 어원이 조그만 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원룸이냐? 근데 풀옵션 원룸이다. 왜? 이 세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원은 조그만 방이라고 합니다. 방. 수도자들이 기관은 조그만 방.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세포를 움직이는 조그만 소기관들이 있죠. 세포 소기관. 자, 정리합시다. 세포 안에 조그만 소기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서로 협동을 해서 이 세포를 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풀 옵션 원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포도 조그만데 세포 소기관은 클까요, 작을까요? 더 작겠죠. 이때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세포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과학자 슐라이덴과 슈만이 동물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혹은 식물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 세포를 봤겠죠. 또 다양한 식물 세포를 보면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동물 세포는 이런 게 있더라. 우리 식물 세포는 이게 있더라. 이건 없었는데 이건 뭐지? 서로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된 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을 가지고 사람 생각하기에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세포 안에 공통된 게 있어야 된다. 이 공통된 것 안에 있는 게 이제 DNA라고 보시면 되죠. DNA. 혹은 유전 물질.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과학적인 질문에 처음에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생겨났죠. 자연스럽게 뭐 소고기에서 뭐 파리가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파스테르가 그 실험에 의해서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유전학적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찰스 다윈과 멘델이 이걸 좀 더 업데이트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찰스 다윈은 몸이 좀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고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그로를 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비그로를 타고 돌아다닌 그 여행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뭐 남미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가면서 그 다양한 곳에 정착을 한 후 생명체들을 수집하게 되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걸 그렸죠. 그래서 부리가 이상하게 생겼다, 뭐 꼬리가 이상하게 생겼다, 등치가 크다, 작다, 색깔이 참 다채롭다. 이걸 보면서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왜 저랬을까?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그래서 1859년도에 종의 기운이라는 이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은 환경에 적응, 여기서 환경에 적응이란 말은 뭐 먹을거리, 또 뭐 비나 눈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음식을 더 잘 먹고 저 먹이를 잘 따먹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런 적응하는 종만이 아까 말씀드린 수종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되고, 그런 많은 자손들이 또 자연스럽게 수종을 통해서 또 자손을 많이 낳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변화되고, 그래서 그런 종들이 특이하게 어느 지역에 많이 있다, 어느 날씨에 많이 있다, 그거에 관한 논문이 이 종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란 말, 영어로 내추럴 셀렉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이 어떤 종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유전학의 하나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이제 멘델입니다. 멘델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였죠. 그래서 그 정원에서 식물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식물이라는 게 콩이죠. 완두콩. 그럼 왜 완두콩으로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부분 유전학 재료들은 생식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고요. 또 인위적으로 교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종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구나, 키가 이렇구나, 모양이 이렇구나, 맛이 이렇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일단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멘델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형질이란 말인데, 형질이란 말은 어떤 형태,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양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힘이 세냐 약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우성과 열성 중에 누가 힘이 세냐면 우성이 힘이 셉니다. 그게 뭐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종자의 모양과 종자의 색, 종자의 뭐 껍질,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 꽃의 위치, 줄기의 키, 이렇게 7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완두콩의 7가지 형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모양은 둥근 거와 주름진 거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오더라? 우성인 둥근 게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종자의 색은 황색과 녹색, 그러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중엔 노란색이 많이 나오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멘델 법칙인 우열의 법칙. 자, 우열, 많이 나오는 거와 적은 나오는 성질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 그다음 세 번째, 동류의 법칙. 뭐 뒷장에 가면 이걸 자세히 배우겠지만 개념적으로 요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 그 중에 지금은 우열이란 게 존재한다.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자손들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는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는 학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염색체설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 염색체 안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2에는 46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아기 태어났을 때
그래서 2n은 46, n은 23. 그래서 이 n이 결국 정자와 난자를 얘기한 거죠. 아까 그림상으로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요 23개와 23개 합쳐서 결국 몇 개가 되냐? 46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46개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n이란 말과 n이란 말. 2n은 말 그대로 2, 그러니까 2배체. 2n은 46, 염색체가 46개가 있다. 그리고 반수차란 말은 2n의 반, n은 23개. 그래서 23개란 말은 정자, 난자를 이해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유전의 염색체설이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핵형이라고 나옵니다. 이 핵형은 염색체가 몇 개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를 핵형 검사라고 해요. 핵형 검사.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의 핵형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류의 기준은 무엇이냐? 크기죠. 자세히 보시면 1번이 큽니까? 이쪽 22개가 커요. 1번이 크죠. 저게 1번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쭉. 과거에는 이거를 일일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크기로 분석했는데 요즘은 형광물질을 이용해서 1번 염색체에 붙는 어떤 색깔을 이미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형광 색깔을 입힌 다음에 그걸 컴퓨터로 스캔을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유전학에서 어떤 의미냐? 내 염색체가 46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염색체가 46개. 근데 46개 중에 44개는 남자 여자 똑같기 때문에 얘가 X, Y로 있냐, X, X로 있냐. 그래서 남아냐, 여아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남성과 여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이 핵형이고요. 핵형은 염색체의 수를 분석하는 거고요. 이 염색체의 수에 따라 XY면 남자아이고 XX면 여자아이다. 성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태아성 검사라고 보통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Y 염색체가 되게 작아요. 보통 X 염색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 Y는 남성화를 시키는 유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화를. 그러니까 Y가 없으면 남자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간혹가다 44 플러스 X0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요. 44 플러스 XXY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표현형을 본다면 뭐 키가 어떻다더라, 뭐 가슴이 어떻다더라, 엉덩이가 어떻다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성 염색체에 따라 그 유전자가 표현형을 만들어서 그런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남자, 여자의 어떤 성 결정을 좀 애매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형을 안다면 성도 결정할 수 있고 이 숫자가 잘못된 걸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질병, 결국 병이죠. 아픈 거니까 병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학의 범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먹을거리,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진단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멘델의 그 법칙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다윈은 그 비그로를 타고 다양한 지역과 지질과 기후와 먹이에 따라 그 생명체들을 그걸 다 그림을 그리고 또 채집을 하고 그걸 보면서 그거를 분류를 하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해서 결국 다윈과 멘델의 그 개념을 합친 게 유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전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150년 정도,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세포를 또 알게 되고 또 다윈과 멘델이 어떤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채집한 결과를 가지고 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한 게 됐기 때문에 불과 길지 않죠. 근데 이 복제란 말을 생각해 보신다면 복제 결국 염색체가 46개를 가져가려면 곱하기 2를 해서 결국 92개를 만든 다음에 46개씩 나눠 가져야 돼요. 어떤 세포가. 그 그림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핵이고요.
나머지 저 초록색 부분이 핵을 제외한 부분, 보통 우리가 세포 지류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포는 크게 핵과 세포질로 나뉜다. 그 각 부위에 붙는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쪽에도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전자가 2배로 된 다음에 나눠 가져야죠. 2배로 된 다음에 나눠 가져야죠. 이거를 체세포 분열이다. 요거의 반대되는 개념은 정자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전학의 초파리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초파리 염색체 중에 1번 염색체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의 위치가 있더라. 그래서 눈의 모양이나 날개의 위치나 뭐 다리의 위치, 뭐 모양 이런 것들을 본 그림이 되죠. 결론은 염색체 안에 유전자들이 놓여 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 염색체를 모아놓은 것들이 뭐냐? 핵형이다. 핵형. 그 핵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성별도 검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뿐만 아니라 더 XXY냐 X형이냐 이렇게 질병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전학은 이 돌연변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란 말은 뮤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얘기했지만 뮤탄트 X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을 내가 갖고 있다, 내 유전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불을 쏠 수도 있고, 뭐 투명화가 될 수도 있고, 손이 길어질 수도 있고, 힘이 순간적으로 셀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적 돌연변이를 보신다면 이 초파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왜 초파리냐? 아까 멘델의 완두콩과 똑같은 이유죠. 생식기간이 되게 짧고 자손이 많고 인위적으로 교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유전학에 사용되는 생명체들은 뭐 성게랄까, 그다음에 개구리 알, 그다음에 완두, 뭐 초파리,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쥐, 그리고 뭐 어떤 물고기 이런 식으로 그런 생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는 빨간 눈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돌연변이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저렇게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냐? 이거는 알려질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거로 따진다면 뭘 알 수 있냐? 뭐 엑스레이 아니면 어떤 화학물질 뭐 이런 화학물질은 뭐 담배도 될 수 있고 뭐 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금속 오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방사선. 요새 뭐 이런 곳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크게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사실 유전학은 한 100년 동안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전자형과 다시 한번 쓸게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연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보면 어떠한 단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라지알, 라지알. 아까 멘델로 따지면 동그랗다, 동그랗다. 하지만 라지알과 스몰알이 있어도 동그랗습니다. 왜 그래? 아까 오히려 법칙 때문에 그렇죠. 동그란 거가 쭈글한 거가 있으면 동그란 게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표현형은 둘 다 동그랗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전자형과 표현형. 이 두 가지는 다 동그랗다. 하지만 순종으로 동그랗건지 이렇게 잡종으로 동그랗건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잡종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죠. 순종과 잡종이란 말은 교배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교배를. 그래서 자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과연 그럼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형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 이렇게 싸웠어요. 하지만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단백질이 우승을 했죠. 힘이 셌으니까.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증명할 수 없었죠. 과학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국 DNA가 유전물질이다 하고 실험으로 이런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뒷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자 유전학의 시대가 됐다. 이 말은 아까 현미경이 발달됐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또 생체 모델들이 발달되면서 분자 수준으로 유전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수준으로 유전학을 공부하려면 핵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까 핵산이라고 얘기했죠. 핵에 있는 성분을 조사했더니 뭐다? 산성이더라. 얘는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다. DNA와 RNA. 그럼 DNA와 RNA 차이점은 뭐죠? 아까 어떤 얘기했잖아. 하나는 얘는 이중나선이고 얘는 단일 가닥이다. 자세히 보시면 핵산의 기본 단위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오탄당이 있어요. C가 5개라는 얘기고 왼쪽에 P가 있고 오른쪽에 염기가 있어요. 염기. 그래서 자세히 보면 P 플러스 오탄당 플러스 여기 염기. 이 염기는 질소 베이스예요. 질소 염기라고 하십니다. 벌써 질소. 그 화학 구조 안에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형태를 우리가 핵산의 기본 단위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다. 혹은 뭐 뉴클레오티드, 뭐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얘는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나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A와 T, G와 C, G와 C, T와 A. 이 말은 A는 항상 T랑 붙고 G는 항상 C랑 붙는다. 이 염기끼리 같이. 그래서 이걸 상보적으로 붙는다. 상보적.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서로 역평행하다라는 말에서 유전학에서는 이런 걸 일단 역평행이란 말을 합니다. 역평행. DNA는 상보적이고 역평행하다. 이렇게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DNA와 RNA 차이점이 뭐냐?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힌트입니다. DNA 혹은 RNA. 그래서 그걸 쓴다면 DNA. 그러니까 리보스란 말이 이게 이제 오탄당이란 말이거든요. 오탄당. 오탄당에 뭐가 없냐?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그래서 C1, C2, C3, C4, 이렇게 C5, C가 5개 있는 오탄당인 리보스에 여기에 OH가 아닌 H다. 면 그게 DNA고요. 여기에 O가 있으면 뭐냐? 그것이 RNA, RNA죠. 결국 DNA와 RNA는 그 이름 자체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르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핵산은 크게 뭐가 있다? 아까 DNA와 RNA가 있다. DNA는 데옥시, 요 데옥시란 말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산소가. 근데 얘는 거기 산소가 있으니까 그냥 리보스는 오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탄당. 이렇게 쓰죠. 탄소가 5개다. 그리고 염기는 아까 역평행하고 상보적이란 말하는 DNA는 A와 T, G와 C 그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 RNA는 T 대신 뭐가 있다? U가 있다. 저걸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시토신, T는 티민, U는 우라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그냥 대문자 알파벳으로 ATGC 혹은 U 이렇게 씁니다. 그럼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이중나선이고 얘는 단일 가닥이다. 뭐 영어로 말하면 뭐 더블 스트랜드, 얘는 싱글 스트랜드. 그러면 DNA와 RNA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차이점이 다르냐?
자,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RNA 형태가 유전자를 갖고 있기 편할까요? DNA 형태가 유전자를 갖고 있기 편할까요? DNA가 낫죠. 왜? 안전적이니까.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다른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염기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DNA 형태로 저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RNA는 아까 중심 원리에서 결국 DNA가 RNA로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단백질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RNA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메신저 RNA이다. 여러분 메신저 많이 하죠?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유전 정보. 그래서 지금 DNA와 RNA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핵산, DNA와 RNA와 단백질로 가는 그 그림을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의 발현, 결국 뭐냐? DNA가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죠. 단백질. 그럼 그 단백질이 우리가 눈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표현형이라는 얘기죠. 표현형.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DNA가 여기 이중나선이죠. 이중나선. 그리고 이 DNA 자체의 어느 일부분이 뭐다? 유전자, 진이라는 얘기죠. 진. 저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NA가 뭐로 바뀌냐? RNA로 바뀌어요. 근데 어떤 RNA로 바뀐다고 그랬죠? 아까 메신저 RNA 바뀐다. 그럼 여기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싱글 스트랜드가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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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그래서 여기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3개의 염기가 하나 모여. 3개의 염기가 모여 하나의 아미노산이 된다. 아미노산이 뭘까요, 그럼?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3개가 모여서 요 메사ion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요 3개가 모여서 발린이라는 게 되는 거고, 요 3개가 모여서 루신이 되는 거고, 요 3개가 모여서 세린이라고. 그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냐?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먼저 얘기하면 우리 몸에 아미노산은 20개가 있어요. 20개. 그러면 여기서 수학을 문제를 내볼게요. 요 3가지 아미노산이 4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단백질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요 단백질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단백질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1, 3, 4, 2 이렇게 하다 보면 20에 4개, 4승이 되는 거죠. 4승.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그만큼 유전 정보에 따라 RNA가 되고 이 RNA는 결국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이 20가지 있는 아미노산이 확률에 의해서 만약에 네 가지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면 확률상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단백질. 그 DNA와 RNA는 어디서 일어나냐?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에서. 그리고 RNA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건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아까 한번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포는 크게 뭐가 있다? 핵과 세포질이 있다. 세포질이 있다. 그래서 핵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사, 그다음에 세포질에서 하는 걸 우리가 번역. 밑에 있는 것처럼 20개의 아미노산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몇 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확률을 따지면 20의 n승이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음이 그림 되겠죠. 자, 이중나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중나선이 단일 나선으로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전사라고 한다. 전사. 어디서 일어나냐? 핵에서 일어난다. 핵에서. 그래서 이 RNA가 결국 핵에 있는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면
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요 RNA에 붙어서 결국 단백질을 이렇게 만든다. 몇 개씩 염기를 3개씩 만들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20개 중에 아미노산이 올 확률, 여기에 20개 중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올 확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아까 20의 N승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길이로 따지면.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핵이 뭐냐? 세포질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전사란 말이 뭐냐? 번역이란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메신저 RNA가 뭐냐? 그리고 DNA와 RNA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DNA부터 RNA 그다음에 단백질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그럼 잘못된다면 중간에 뭘 해도 잘못된다면 아까 말한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알고 있는 병 중에 그 빈혈을 일으키는 병이 있어요. 빈혈. 그래서 낫 모양처럼 생겼다. 이렇게 뭐 기역자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좀 납작해졌다. 이래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적혈구란 말은 사실 이렇게 동글동글해야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우리 세포에게 주는 거예요. 세포를. 왜? 우리는 호흡을 하니까. 근데 이 동그란 형태의 단백질과 이렇게 낫 모양인 단백질을 비교해 본다면 산소를 누가 더 많이 잘 운반할 수 있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동그랗게 난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정상적인 단백질, 여긴 돌연변이 단백질이죠. 좀 어렵게 말하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두 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알파 글로빈과 베타 글로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베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DNA와 RNA와 아미노애시드가 있고 DNA와 RNA와 아미노애시드가 있는데 요게 잘못되면 단백질이 잘못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CTC가 뭐로 바뀌었냐? CAC로 바뀌었죠. 결국은 T가 A로 바뀌었을 뿐인데 글루탐산이 발리니로 가는 거죠. 발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DNA의 하나의 염기가 바뀜으로써 단백질이 바뀌고 단백질이 바뀌니까 뭐가 바뀐다? 표현형이 바뀐다. 표현형은 눈으로 보는 그 형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학을 배우면 유전자가 잘못되면 단백질이 잘못돼서 결국 이 빈혈증을 걸린 사람은 혈관에 산소를 못 갖다 주니까 뭐 아프겠죠, 당연히. 그래서 빈혈이 일어나고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고 또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건 퀘스천이죠. 물론 대부분 학생들은 나쁘지 않을까? 빈혈. 죽는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인류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나쁘지만 않다 봅니다. 왜? 유전학인데 인류 유전학. 말라리아에 얘들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쉽게 말하면 뭐냐? 말라리아가 어떤 일으키는 그 조그만 생명체는 적혈구를 정상적인 적혈구를 좋아할까요? 낫 모양 적혈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적혈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낫 모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라리아 그 기생충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집단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집단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고 볼 것이냐 좋다고 볼 것이냐 이 말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크게 본다면 인류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없다는 얘기고, 또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흑인들이 최근에는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아메리카나 남미나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가 그 사람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걸 공부한 학문이 결국 또 인류 유전학 혹은 뭐 진화 유전학, 뭐 집단 유전학. 결국 염기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유전학에 대한 흐름이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표현형이 무엇이냐? 또 DNA가 RNA로 되고 RNA가 단백질로 됐을 때 잘못된다면 이렇게 모양이 잘못되고 이 모양이 잘못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그럼 반대로 이걸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미리 안다면 이걸 고칠 수 있죠. 그거를 유전자 치료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래서 아기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애의 아까 염색체 뭐 46개가 맞는지 보고 어떤 유전자가 제대로인지를 체크한 후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면 그걸 미리 고쳐주는 게 이제 유전자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학은 뭐 아까 말한 뭐 먹는 거, 뭐 제약, 하지만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원리의 기본적인 거는 DNA 재조합 기술이죠. 뭐 재조합 DNA 기술이나 DNA 재조합 기술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누차 얘기했지만 가위가 필요하죠. 가위. 그다음에 풀.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운반체. 운반체는 뭐라고 했죠? 운반체는 벡터라고 했죠. 벡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전자. 뭐 이뻐지는 유전자, 키가 커지는 유전자, 공부를 잘 쓰는 유전자, 아니면 건강한 유전자, 뼈를 만드는 유전자, 뭐 초유를 만드는 유전자, 뭐 여러 가지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를 잘 잘라요. 지금 자른 거죠. 자른 거예요. 그리고 요 벡터도 잘라요. 벡터도 잘 잘라. 잘 자른 다음에 이걸 붙이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건 풀이 필요하죠. 풀. 여기 뭐가 필요해서 여긴 가위.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걸 클로닝이라고 한다. 클로닝. 클로닝 됐어요. 그럼 저 유전자는 요게 벡터 안에 있는 요 빨간색 유전자는 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빨간색 유전자로부터 메신저 RNA를 만들 수 있고 그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단백질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체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유전학에서 대장균도 많이 이용하는데 왜 이용할까요? 똑같은 이유죠. 20분마다 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내비두면 먹을 걸 주고 온도를 맞춰주면 20분마다 똑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똑같은 게 계속. 그럼 20분 계속 만들어지죠. 2의 n승으로 계속. 그럼 나중에 이 안에 요 빨간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있겠죠. 단백질이. 그럼 여러분이 앞서 생각했던 그 유전자, 머리가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뭐 초유 성분이 있는 유전자달까,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다, 신경을 만드는 유전자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그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러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유전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의약품이나 뭐 이런 화장품도 이용할 수 있죠. 화장품. 이것이 어떤 피부에 좋은 유전자다. 그럼 그런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재조합 기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제조학 기술을 통해서 결국 공학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산업이 그럼 왜 중요하냐? 그런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자리. 아니면 또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본다면 자르는 가위도 뭐 어느 부위를 자를 것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풀도 여러 가지 풀이 있을 테고 뭐 벡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 그림은 간단한 그림이 있지만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깊숙이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크게 뭐라고 했죠? 핵과 세포질이 있다. 그 DNA는 어디에 있냐? 염색체 안에 DNA가 있다.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그걸 우리가 표적 유전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뻐지는 유전자, 뭐 건강한 유전자,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 그거를 잘 잘라야죠. 잘 뽑아서 잘 잘라야죠. 추출해서 요 빨간색 이걸 잘 잘라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위가 필요하죠. 가위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죠. 유용한 물질은 뭐 인슐린이랄까, 뭐 간염 백신 유전자랄까 이렇게 만들고 또 이콜라이에 있는 대장균에 있는 어떤 벡터를 같은 거로 잘라요. 그 벡터를 어려운 말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 플라스미드도 가위도 자르고 원하는 부위도 가위로 잘라서 이걸 붙여요. 이렇게 붙여. 같이 붙였다.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조합 DNA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조합 DNA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다시 대장균에 집어넣어요. 왜 대장균에 집어넣냐? 아까 말했죠. 20분마다 복제를 하니까 얘는. 그래서 증식을 한다면 이 빨간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단백질들이. 그런 단백질만 잘 분리를 하면 되죠. 잘. 물론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백질이 뭐 주름을 없애는 단백질이다. 그럼 이걸 화장품 뭐 마스크팩에 넣는다든가 어떤 크림에 넣는다든가 미스트를 만든다든가 뭐 파스 형태로 붙인다든가 뭐 머리털이 나게 하는 어떤 성분이라면 그거를 이제 뿌린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균을 죽인다. 무좀균을 죽인다. 만약에. 그러면 무좀인데 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유전자만 잘 뽑아요. 유전자만. 그러니까 세포에서 결국 단백질과 유전자를 따로따로 뽑아서 유전자만 공부하는 걸 우리가 뭐 유전체학, 단백질만 연구하는 걸 우리가 단백질 체학이라고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유전자나 단백질의 데이터가 정보들이 많이 쌓이겠죠. 뭐 처음에 몇 개는 인간이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장이 돼. 저장. 근데 잘 저장을 해놔야죠. 누구나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검색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검색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또 분류를. 아, 이거는 뭐 쥐에서 발견된 거다. 이거는 뭐 어떤 식물에서 발견된 거다. 이건 개구리에서 발견된 거다. 이렇게 이런 저장과 검색과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런 방법이. 이거를 우리가 생물 정보학이라. 그래서 생물 정보학은 뭐 컴퓨터와 바이오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니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해야 될 개념은 가위와 풀이란 게 있고 그거를 어떤 생명체에 집어넣는다. 이 생명체는 이게 대장균일 수도 있고 어떤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뭐 미생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만 따로 분리하거나 유전자를 따로 분리해서 이 유전자만 공부하는 어떤 학문이 있고 단백질만 공부하는 학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거를 인간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생물 정보학인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학문이 나왔다. 자세히 보면 끝에가 이렇게 끝나요. 오믹스, 프로테오믹스, 뭐 그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렇게 제노믹스 이렇게 그래서 오믹스 학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믹스 학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유전학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였으며 과거부터도 있었다. 뭐에 의해서? 식량,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의료 부분. 뭐 이 위에 뭐 무기도 있을 수 있죠. 무기, 뭐 생화학 무기랄까 뭐 이런 거 사실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생명체가 다음 밑세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유전학이다. 근데 멘델이나 다윈이 이런 개념들을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설, 뭐 우열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유전학의 개념을 업데이트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이게 중요하죠. 염색체란 말, 염색체. 사람은 몇 개 있냐? 우리 사람은 2N은 몇 개냐? 46이다. N은 얼마냐? 23이다. 그래서 이때 수정이란 말, 다시 23개의 정자와 23개의 난자가 합쳐서 46개인 우리 성애기가 되는구나. 그럼 이 애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할 거냐? 유전자 검사를 해야죠. 무슨 검사? 핵형 분석. 1번 염색체부터 46번 염색체 제대로 있는지, 숫자가 46개인지, 어느 유전자가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핵형 분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 유전학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제 현미경이 발달되고 아주 조그맣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A라는 개념과 RNA 뭐라고 했죠? 아까 무슨 산? 핵산. 그러니까 핵산을 알게 되니까 DNA에서 RNA, 그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과정인 중심 원리, 뭐 혹은 책에는 중심 뭐 정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뭐 줄여서 CD라고 얘기죠. CD. 그래서 중심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DNA부터 RNA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사. RNA에서 단백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번역. 물론 전사 말고 이제 또 역전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바이러스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역전사란 말은 뭐냐? RNA에서 DNA로 되는 걸 말 그대로 뭐? 역전사. 전사가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유전학적인 개념과 분자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유전 정보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조와 뭐 가위와 뭐 풀, 그다음에 뭐 운반체, 그다음에 플러스 모델 생물들 아까 뭐 이콜레가 뭐 대장균이 됐던 어떤 뭐
생쥐가 됐든 이런 걸 이용해서 제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서 뭐 젖에서 뭐 예를 들어 젖소에서 모유 성분이 있는 단백질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아니면 시금치 안에서 뭐 인삼에 있는 어떤 성분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혹은 염색체를 큰 단위로 보는 것을 유전체학이라고 하고, 이런 유전체학은 최근에 결국은 제조합 DNA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해야 될 건, 오래전부터 유전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었다. 그리고 다윈과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유전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한번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든 거와 플러스 현미경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그리고 그 원하는 유전자가 단백질로 되는 걸 보고 그 단백질을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하든 뭐 약으로 이용하든 먹을 거를 이용하든 아니면 항암제나 항생제를 이용하든, 그래서 우리 전반에 여러 가지 다 범위가 결국 유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전학 오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